네, 2월 2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오늘은 30분 먼저 출발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이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들이 많은. 근데 올해는 그냥 훅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그러니까, 네. 2월이 다 갔어요. 예, 윤석열 덕분에 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는 정말 맞아요. 시간이 가도 간 것 같지가 않고 새해가 와도 온 것 같지가 않았는데 네. 빨리 3월에 파면 결정이 나고 새해를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이 돼야 파면이 예. 돼야 그래야 우리에게는 진짜 새해다. 새해가 예. 진짜 새해가 온다.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현지에서 그런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60일 이후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5월까지는 꼼짝 그러긴 하죠. 못하고 네. 동사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정치부 기자들은 정말 많이 바쁠 것 같다. 법조 정치부 기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있었어요. 이런 얘기. 계엄 후 84일이 지났고 네.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한 시간이었다. 성찰의 벌써부터. 시간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보니까 모두 A4 21장 분량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구경 기자님? 일단은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일단 사과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 진정 어린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69분이나 최후 진술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계엄을 일으킨 배경을 설명하면서 충분하게 정말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네. 통상적으로 공사장 앞에 붙어 있는 문구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공사가 끝나고 개선이 되면은 네. 이 모든 상황이 나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제가 붙는 것이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네. 결국 이 얘기는 당시 상황에 대한 반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는 없었다고 단정을 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뭐 동아일보, 경향, 한겨레, 중앙일보는 개헌으로 뽑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혔더라고요. 예, 사실 사과 안 할 거라고 하는 건 이미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중요한 건 승복하겠다라는 말이 없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의 일면이 사과는 물론 승복에 대한 메시지도 없었다라는 것으로 커다랗게 일면 타이틀을 뽑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여튼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이후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예상 가능한 바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119 서부지법 폭동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심각한 백색 테러까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이 파면 이후에 겪게 될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혀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비극과 파국을 우리가 좀 벌써부터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진짜 그 메시지에 보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정말 폭력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좀 따져봐야 될 네.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관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여전히 이제 야당 탓.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야당이 민주당이 그리고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 바람에 네. 도대체가 이 질서를 잡지 않고서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비상계엄을 했다. 그 대목 가운데 한 대목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과거의 비상계엄과 12.3 비상계엄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혼자만의 규정을 합니다. 그 내용 어떤 건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아니, 저는 들려요. 그 개인을 위한 자기 선택이 아니었다고 변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의 그 근본 원인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법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 부분이 불을 붙인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굳이 개인적인 동기는 아니었다라고 재차 3차 강조하는 것이 우리 수상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어제 전반적으로 이분의 변소를 보면서 그 방공 웅변대회인 줄 알았어요. 아.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어렸을 때,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이연사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단어들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거대 야당을 44회에 언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맞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간첩이 25회. 네. 그 다음에 북한, 러시아가 또 많이 나와요. 네. 결국은 북한, 러시아, 야당 간첩 네. 이 서사 자체가 네. 정말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냥 공안통도 아닙니다. 정말로 군사정권 시절에 공안통 검사에 못지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 인식 자체가 정말로 참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상계엄 이번이 다르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막아서 겨우 지금 3시간 만에 해제하고, 심지어는 해제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지금 해제 선언 안 해서 계속 고민했다라고 하는 군 간부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3차 계엄까지도 선포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시민들이 그것을 다르게 만들었지 대통령이 다르게 만든 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는 이번에 이야기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들은 거꾸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많은데, 이번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은 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한 바가 네, 있어요. 네, 이것도 참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네. 본인의 복직을 이제 뒤에 염두에 두고 어떤 정치 개혁을 하고 개헌도 하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 말을 어떻게 믿지? 오히려 굳이 안 물어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속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대목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대목을 찍어놨는데 그 대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서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인원이란 말은 절대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1분도 안 돼서 인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의 말과 글에 인원이 엄청나게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입만 열면 저렇게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저 말을 믿겠습니까? 일단은 뭐 계엄을 네. 또다시 안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요. 원래 한 번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네. 2번, 3번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렇죠. 해봤잖아요. 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제도 보면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를 너무 쉽게 쓰고 그것을 마치 이제 트럼프의 비상대권과 비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정치 공학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제도적 설계적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다른데도 경강부회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그 비상대권에 대한 그런 애착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자기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직무에 복귀된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계엄을 안 하리라는 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보면은. 저는 네. 그 직무에 복귀하면 야 쓸어. 저는 직무에 복귀하면 제일 먼저 개헌부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물론 이제 변소라는 것 자체가 최후 변론 자체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본인 언급한 대로 무려 한 석 달여 이르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터져 나왔습니까? 그렇죠. 감옥 안에서 신문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신문들 보면서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특히 폭사 같은 경우는 너무 끔찍한 것이고 사살 문제, 체포조 문제 본인은 나는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홍장원과 계속 저 주거니 받거니 그 갈등을 빚었지만 그것은 그 주지의 사실로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입장을 밝힌다거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중러가 마치 야당의 배후에 북중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북중러하고 연대해서 한국을 뭐 뒤집으려는 전복하려는 어떤 그런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현직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고 그리고 또 외교를 해야 되는 그 정치 지도자로서 이게 적합한 인식인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현실 인식도 사실 틀린 게 지금 네.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중국과 그 북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북중러라고 하는 사실 하나의 이렇게 올드 패션드한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 뭐 전혀 상황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국제면은 안 보는 것 같아. 그것만 안 보는 건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처럼 사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하셨던 게 네. 어제도 이제 계엄군이 일부러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불 꺼진 창문을 그러니까요. 찾아서 계엄군이 네. 들어갔다 깨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뻔히 사진을 보면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엄군이 들어가는 그 네. 기록된 사진들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는데 네. 어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가 싶어요. 근데 이거 저는 누가 써줬는지 궁금한데 이런 거죠.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실무장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대기시킨 인원이 몇 명이고 가져간 실탄이 어떻게 되는지 네. 굉장히 많은 그 검찰 숫자들이 공소장으로만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인원과 그렇습니다.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그 거짓 불엉 위에서 쌓은 또 논리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국회에 예를 들면 병력을 570명밖에 안 보냈다는 논리를 펴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를 체포하러는 대통령 관저에 3,000명, 4,000명이 왔다 이런 논리를 쌓으면서 네. 뒤바꿈을 하는데 야 이런 자기 인식이라는 게 정말로 신박한 논리 인식이어가지고 일반인이나 저희 같은 보통 범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의 논리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장 국방부에서 지난 12월 16일에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그때까지만 확인한 인원도 1,500명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국회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서 공소장에는 무장군인 1,605명 그리고 경찰관 3,790명 맞습니다. 이렇게 동원됐다고 나오고요. 예.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국회에 나선 말은 비상계엄 당시에 군이 동원한 실탄이 약 18만 발로 그러니까요. 파악된다는 거거든요. 예.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한다는 소리가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다. 이 숫자는 자기가 셌나?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딱 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맞아요. 전반에 네. 흐르는 계획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 않는 네.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이것도 황당했어요.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네. 단 한 명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변호인 쪽에서 꺼냈던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네. 이 논리를 결국 윤 대통령이 가지고 와서 전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저 정도면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망상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이제 리플리 증후처럼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건지 네. 황당하기 끝이하기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도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대리인단이 했던 얘기들도 정말로 공상 과학 소설 이상이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월담하는 영상을 굳이 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증거는 네.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틉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하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논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계엄당이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갔는데 아무도 막 제지하지 않지 않냐. 쉽게 얘기해서 봉쇄 조치가 없었다는 논거를 대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재생한 것인데 누가 이 영상을 보고 봉쇄 조치가 없었다고 믿겠습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회 앞을 막고 있으니까 당연히 월담을 했다는 들어갈 논리적 수가 해석이겠죠. 없게 다 네. 막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가 담을 넘고 싶겠습니까? 문이 열리면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때 굉장히 엄혹한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회의장 예. 잡으러 다녔잖아요. 의장 공관에 계엄군 예. 갔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특히 사회권자들의 경우에는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빨리 예.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제가 의장실 취재했을 때 의장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회에 들어와 계시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었어요. 정말 보안을 요하는. 예, 보안을 요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당시에 의장이 국회에 들어와서도 바로 의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한준호 의원인가요? 뭐 누구 다른 맞아요. 방에 가 네. 있다가 다들 그쪽에 좀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시간이 됐을 때 적기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던 거지. 바로 의장실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군인들한테 잡힐 그럼요.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엄혹하고 그리고 그 계엄군의 눈을 피해서 어쨌든 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반드시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움직인 건데 이걸 가지고 야 월담 다 했잖아. 아무도 안 막았으니까 월담 가능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논리를. 그리고 당일에 이제 국회 부의장 이하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제 그쪽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는 어땠냐면은 의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의장이 공석인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일부러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국회 그 주변을 삥삥. 뺑뺑 돌다가 예.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네. 담을 그냥 넘어가서 들어간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 말 대잔치도 이런 아무 말 대잔치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사람이 국정 운영을 2년 반 동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참담한 것이고 네. 다음에 진짜 선거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도자를 똑바로 잘 뽑아놔야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석 달 동안 이게 무슨 전 국민이 고생 아닙니까? 예. 뭐 다 따져볼 일이 너무 많은데 간첩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그 김계리 변호사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 웬 간첩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런 거예요. 지금이 국가 비상 사태라는 거예요.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 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에게 하는 말. 아니 근데 이게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쉽게 네. 얘기해서 북한이 상단에 있는 겁니다. 지령을 내려요. 네. 민주노총 간첩단한테. 네. 그럼 민주노총 간첩단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네. 나라를 혼란하게 공론 분열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지령을 네. 야당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럼 네. 야당이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네.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는 데 나서고 정책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데 나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간첩단 판결문에도 이런 논증 구조는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라는 데서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측과 추측을 가지고 모든 발화점이 북한이고 이리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첩단이 움직였고 거기 야당이 쑥인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크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따졌으면 본인이 2년 반 동안 나라를 왜? 운영할 때 밝혔어야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국은 극우 지지자들 선동에 불과한 이야기에 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상식적인 지금 보수 유권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닿지 못할 이야기들이고요. 뭐 일부 유권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파면 이후에도 본인을 이제 일부 지지해줄 사람들을 염두에 둔 선동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계엄의 조건이라는 것이 보면은 전시 사변이나 그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야당과 관련된 문제로만은 그 실마리가 안 풀리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오고 간첩을 끌어와야만이 이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억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한 지어낸 공상 과학 소설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뉴스를 매일 다루는 사람들한테도 생경한 뭐 제주 간첩단 청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민주노총인데 끊임없이 민노총이라고 민노총 간첩단 뭐 네. 이런 사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떠들어라 이제 이런 주의 주장으로 들리는데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참 이런 거밖에 할 얘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직무 복귀하게 되면 87년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개헌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기각시켜달라 이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보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윤 대통령 여기서 임기 단축이라는 단어에 이응도 꺼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게 될 경우에 임기 단축 개헌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다.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 예, 아니 조선일보. 여기 지금 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은 완전 다른 그림일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걸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참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아니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의 말에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요 정도 말로 탄핵을 묘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윤석열 피청군이라고 했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을 것. 예를 들면은 제가 올해까지만 하고 개헌을 완수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얼렁뚱땅 추상적인 말만 가지고 누구를 설득합니까? 재판관들이 설득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87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부터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본인이 얘기하는 미래 세대가 어떤 미래 세대인 건지 저는 이제 이 규정하는 바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정도의 이제 바터용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과 선거제도 물론 이제 개헌도 해야 되고 선거제도 개혁도 해야 되지만 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4년 중임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할 때 이게 지금 자기의 과제와 의제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란을 감행한, 범행한 그 범인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줘. 내가 이거 다 해줄게. 그러나 그는 그동안 거짓말로 점철돼 왔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본인이 남은 임기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줄이겠다는 말이 또 아니거든요. 임기 후반기에 뭐 하겠다고 예. 해 보니까 네.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보면 삼선 개헌의 후계자 이야기까지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자녀 임기를 연연하지 않고 다르게 바꾸겠다. 물론 뭐 지금 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윤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지금 선회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전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7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물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분이 87년 체제를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일 뿐더러 아까 김문희 기자 얘기했지만 네.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후계자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삼선 네. 혹은 장기 집권 플랜을 계획했다는 것인데 혹시 이 개헌의 내용이 유신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유신 개헌. 쉽게 얘기해서 민주적인 의미에서 더 나은 개헌이 아니고 네. 뭔가 대통령제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이런 장기 집권의 개헌 내용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그게 진정성이라는 게 네. 믿기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길고 장황하게 들어봄직한 내용도 아니었다라는 거고 10차례나 나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한 거 아닙니까? 왜 늦게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는. 근데 대통령이 3차 변론부터 출석했기 때문에 10차례는 아니고 이제 예. 7차례, 8차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차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늦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추측들만 있고요. 확인해주지 않다 보니까 기자들도 정말 대통령 변호인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잠깐 시간 동안 뭘 하고 있는 건가, 어디 가 있는 건가 물어보는데 도통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알 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표피적으로 보면은 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제 얘기할 때 최후 변론을 할 때 그리고 본인 대리인단이 최후 변론할 때 안 나온 거죠. 심지어 정청래 국회 대리인이 네. 나왔을 때 안 온 건데 그게 어떤 시그널입니까? 네. 남의 얘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결국은 이 재판관들의 주는 시그널이 내가 할 얘기만 중요한 사람으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국정 운영을 할 때도 이런 태도였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야당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 적어도 이런 숭고한 재판정, 심판정이 들어선다면 그런 태도라도 보였어야죠. 어제 늦게 온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했다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승복 메시지가 없다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나는 판 엎어버리고 정말 불복 선언하고 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77쪽 분량을 읽으면서 사실상 그 소추인 측, 국회 측 대리인단의 그 최후 변론을 의도적으로 패싱하려고 늦게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 기사도 나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는 안 듣는 거죠. 예전에 그가 그랬듯이 끝까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도 국회 측 주장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신문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제 민주헌정 질서 회복과 네. 그다음에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법사위원장인데 울먹울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해진 장순욱 변호사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네. 노래 가사도 인용을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또 국회 측 대리인 가운데 어떤 변호사는 그 혹시라도 아이가 아들이, 예, 계엄군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두 분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변론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피로 찍어 만든 민주주의를 이제 말살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정청래 그 의장의 법사위원장의 그 증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나름대로 울림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장순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노래 가사를 네.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일상 회복을 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혼란을 빠르게 피해야 된다. 그게 광장의 네. 가장 중요한 목소리예요. 그렇죠. 네. 예, 4월 되면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야구 못 볼 수 있다. 곧 있으면 예. 이제 개막을 하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적어도 이제 그 전에는 끝내줘야 된다. 우리 네.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뭔가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들이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 같아가지고 대리인단의 증언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논의 들어왔습니다. 네. 김은지 기자님은 저는 빠른 파면과 8대 0을 강조하는 이야기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궤변은 듣고 싶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파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는 8대 0 소수 의견 단 하나도 없이 결정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헌법재판소가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은 대몽됐다 그러죠. 네.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간증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사실 그게 정말 자폭인 게 네. 계몽용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약간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것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하는 식의 주장이 말장난도 아니고 네. 그 포고령의 어떤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가릴 수가 없는 이야기들인데요. 그걸 스스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날 그렇게 계몽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김계리 변호사에게는 우리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장자크 성렬 좀 되는 것 같아요. 계몽주의 철학자 아닙니까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아 저분의 궤변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할 소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3월에 그 선고가 나는 거죠? 그 아마도 일정 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빠르면은 다음 주 목금 중 늦어도 그 다음 주 목금 중에는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 주 다음 주 목금. 뭐 그렇게 진짜 빠르다. 그렇게 예.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쟁점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헌재에서 결정문을 쓰고 선고하는 절차라는 게 평일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쟁점별로 그게 5가지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계엄 선포였는지 포고령의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국회 선관위에 들어간 게 정당했는지 네. 체포 지시가 적법했는지 위헌적이지 않은지 5가지인데 5가지 쟁점에 대한 평의를 중간중간에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 건건히 평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기간이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평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판관들이 쟁점별로 입장 정리가 돼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결 절차가 남은 겁니다. 뭐냐면 네네. 평결이라는 것은
그냥 일종의 다수결 같은 거예요. 이게 만장일치인지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지를 적는 과정인데 네네. 편견 절차가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 연구관들 같은 경우에 이게 만장일치 인용일 됐을 경우 파면이 됐을 경우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를 미리 써놓습니다. 예. 보통 그 법원 같은 경우에 다 판결문 유무죄 써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써놓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읽고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라는 점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소수 의견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재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악이 뭐냐면 재판관, 그러니까 판사를 공격하는 태도이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재판관을 정말 열심히 공격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인신모독 비슷한 이야기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스스로의 소수 의견의 자리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평가라는 법조계 인사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의견 자리가 설 데가 없으면 점점 더 시간이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그 변론 종결 이후에 14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내려졌다는 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충 2주 안에 나온다는 것이고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왜 더 길게 걸렸냐? 네. 사실은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소수 의견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대체로 많은 관측이 쟁점별로 재판관들의 이견이 없다. 네. 만장일치로 아마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박근혜 때가 11일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평의도 이미 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선고설도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늦어도 14일이니까 그러니까 3주 이렇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예. 네. 그러면 늦어도 3월 이제 첫 초중순? 주, 예. 네. 첫 주나 둘째 주에는 예.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될 건데 초반에 정영식 재판관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김형두 재판관이 제일 질문을 또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문영배 재판관의 아주 칼 같은 진행, 예, 이런 걸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네.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선이네요. 그렇죠. 60일 안에 치러져야 네, 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있으니 바로 황금폰입니다. 명태균의 황금폰에 드디어 김건희 육성 나왔고요. 김영선이 그거 좀 해줘라라고 했던 그 민주당이 짤막하게 공개했던 그 내용의 풀 버전이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황금폰은 주진우가 입수하였다. 네, 그 관련된 영상 일단 한번 보고 저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그 들고 왔길래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그 원래 그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 고맙습니다. 근데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 저 박안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아니 10,000명.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그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그 뒤로에서 다 뭐 당내에서 하여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김영선이 그냥 사순위원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어? 대통령님 저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예, 일단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그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네. 그러니까 5월 9일 오전 10시 1분에 네. 저렇게 길게 통화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뒤이어서 40분 후에 최근에 시사인을 통해서 주진수 씨가 공개한 김건희가 전화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통 모두 명태균에게 윤석열도 전화를 하고 김건희도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 전화를 받은 명태균이 기쁜 마음에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다 됐다. 그랬죠. 이제 윤석열이 네. 끝났어. 이제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가 완벽하게 이어진다. 네. 그렇죠. 예, 네. 퍼즐이 다 맞춰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나왔어요. 뭐 몰랐다면서요. 공관위원장 아니, 누군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네. 윤석열 그 피청구인의 상습적인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네. 이랬잖아요. 그때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녹취가 공개됐을 때 나는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네. 당시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도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에 명태균하고 통화 녹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야 내가 하여튼 저 상윤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까지 나오는 데다가 그리고 어떤 식의 변소를 또 했었냐면 대통령실에서 취임식 전날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걸려온 축하 전화라고 주장했는데 저 통화 녹음 원문에서 축하의 축자라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은 대통령실인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참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진짜 이제는 경악할 수준이다. 그러니까 딱 안면몰수하고 자기가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딱 거짓말을 하고 아닌 척하고. 네. 근데 이게 다 이미 해놓은 녹음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아닌 않습니까? 척만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협박하는 식으로 이제 검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명예훼손죄로 뭐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압박을 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은폐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 고난을 겪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단순히 본인을 보호하기만이라고만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아주 큽니다. 아니 보태가지고 이게 네. 텍스트 원문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네. 이 상황 구성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과 명태균의 대화 상황 네. 그리고 김건희와 명태균의 대화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 민원을 하는 쪽은 명태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원을 들어주는 쪽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인데 예. 대화를 보면 그 두 부부가 마치 뭐라도 덜미라도 잡힌 듯이 그에게 친절하게 상황 설명도 해주고 이러저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안심을 시키려고도 하지요.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탐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상황적 맥락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고받은 게 뭐냐 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윤 대통령한테 유리한 정황들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기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뭘 받았냐라고 했을 경우에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이 파면되고 나서 되고 나면 이 수사의 피의자가 당장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대통령이기 때문에 외환죄와 내란죄만 수사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추가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야 되고 추가 기소가 돼야 될 상황이다. 이것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기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요. 윤상현 의원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기는 뭐 직접 어제만 하더라도 뭐 직접 그 연락을 받은 바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지만 네. 여기도
휴대폰 압수수색해서 확인해 봐야 이번에 되는 선거 끝날 내용이 때마다 바쁜데요. 원래 아니 그래도 예전에 쓰던 거 다 포렌식 해가지고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비화폰도 문제라고 하는데 비화폰도 다 하면 포렌식이 된대요. 아니, 그리고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우리 윤상현 의원이 왜 이렇게 불철주야 우리 윤석열 지키기에 이렇게 혈안이 되었던가가 다시 그 한번 이유가 확인된 것 드러나. 같고 예. 지금도 보면 면회도 제일 열심히 가려고 하고 그리고 관저에 있을 때도 정말로 열심히 오가면서 그리고 기자들한테 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의 입장을 널리 전파하는 이유가 다 있었다. 이런 통화 녹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고 싶었는데 하늘 아래 가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진실은 시간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5월 9일 날 이 맥락을 쭉 이어보면 여론조사 81회를 통해서 3억 5천만 원 실비 기준으로 네. 해서 3억 5천 정도의 비용을 치렀어야 되는데 그 비용 대신에 김영선을 해줘라라고 하는 거고 마치 이게 대가처럼 대가인 것이죠. 그렇게 지불을 하고 이게 사실상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요. 예.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결국에는 세비반띵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돈으로 분쟁이 생기는 거고 선관위 조사를 받게 네. 되는 거고 막 이게 이제 쭉 연결된 일련의 드라마 시나리오가 이제 완성되고 있다. 오늘 그 추가로 주진우 기자가 또 하나의 내용을 폭로한 것 같아요. 요새는 댓글창이 속보가 제일 빨라요. 빨라. 예. 네, 저희가 지금 그 실시간 방송 중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 알 수가 없는데 댓글을 보면 지금 다른 회사에서 무슨 방송을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좀 되는데 네. 조선일보 폐간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호 편집위원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일매일 정신없이 아니, 협업 직전에 알려주는구나. 아니, 요새는 네. 시사인이 뉴스의 중심이에요. 굉장히 네.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당일날 오픈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주진우 기자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명태균의 황금폰 플러스 USB. 그 예. USB에는 사실상 명태균이 11월 14일 구속되기 직전에 한 사나흘 정도 집에 안 들어오면서 어디에 가 있었냐면 이건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집에 안 들어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숙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오. 그 작업하는 내용이 뭐냐면 엑기스만 뽑아요. 그래서 USB에 별도로 담습니다. 그 담는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 포함해가지고 아마도 저는 그 48분간 대판 싸웠다. 김건희와 명태균이 대판 싸웠다. 이 2024년 4월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에 꽂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김영선을 빼서 다른 자리를 줘야 된다. 김해 갑을 예. 줘야 되는데 김해 갑에 5선이고 이제 6선 해서 여성 국회의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단수도 아니고 경선은 기본이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상당히 세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추론 또는 짐작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엑기스만 모으고 모아서 이것을 김건희 측에 전달을 하는데 전달할 때 그냥 자, 밥 가져가이소 이게 아니라 언론사를 통해서 전달하였다. 네. 예. 근데 그 언론사가 어디냐? 어제 제가 취재할 때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여러 지역 언론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공개된 것은 조선일보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한 김건희 씨의 태도는 폐간시켜버리겠다. 지금 그런 의혹을 지금 주진우 기자가 네.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댓글에 어쨌든, 조선일보 예. 폐간은 찬성이다. 중간 통로로서 언론의 기능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해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인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좀 부적절한데 근데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한 언론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폐간해야 된다라는 네. 식의 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아니 근데 이게 전반적인 보면은 참 네. 의문의 일패 연속인데 네.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언급도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의 녹취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 권성동이- 김영선 공천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그러니까. 둘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언급하는 게 권성동인데 네. 권성동 의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로 어떤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모든 걸 바쳐가지고 우리 네. 윤석열 각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알고 보니 네. 글을 두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문의 일패죠. 네. 조선일보 네. 조중동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네. 열심히 윤석열 각하의 고의를 위해서 뛰고 있었는데 네. 이런 패간 논의를 묘밑에 있었다. 또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겁니다. 제가 한 뎁스 더 들어가면 네. 어젯밤에 이제 추가 취재를 했어요. 네. 그럼 조선일보에 누가
누구냐, 누가 가서 이 거간 노릇을 한 거냐,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간부급 기자이고 예. 여성입니다. 네. 아. 네, 이 기자가 찾아왔어요. 명태균 씨를 찾아와서 그때만 하더라도 진보 언론이라든가 또 대한 매체들이 명태균의 황금폰 그리고 명태균 인터뷰를 치열하게 저를 포함해서 예. 뉴스토마토 저희 그다음에 뭐 주진우 기자 막 굉장히 세게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레거시 미디어 특히 보수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던 때인데 조선일보 암흑의 기자가 명태균 씨를 찾아옵니다. 오. 아, 네. 원래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는데. 없던 사이인데 예. 찾아와서 취재인지 인터뷰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대화를 하고 갑니다. 예. 야, 네. 근데 결론적으로 기사는 안 썼어요. 안 쓴 거고. 예, 기사는 안 쓴 거고 그런데 뭔가 명태균과 그 가족의 느낌은 용산과 연결되어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한 걸로 보이고 명태균 씨는 이 전달을 통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구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싶었다. 예, 구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게 그게 아니라 11월 15일, 그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그 어간에 구속이 되고 그리고 12월 2일에서 3일 예, 기소가 됩니다. 명태균 씨가.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어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감질만 나게 끊어버리시면.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아주 이게 다양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황금폰이나 뭔가 이 좀 저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예. 확보를 못해가지고 좀 상당히 괴로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그 김건희 씨가 이번 이 사달에 핵심 주체인 것이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 예, 특검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2단계에 이르러서 딱 보면 네. 이거는 명백하게 김건희 씨가 그 직함도 그 생략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뭐 네.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 저 방해하는 세력이 권성동이, 윤한홍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은 솔직히 좀 짜증도 내고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 아픈 가운데 몸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웃음까지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물려 있지 않으면은 네. 나올 수가 없는 태도로 보이는 것이고 심지어 검찰의 수사 보고서도 이런 내용들까지 다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지금 견문에서 네. 여기자 녹취도 나왔대. 아 그래요? 아유 댓글에 예, 아, 네, 모르겠어요. 저희는 못 들었는데 네. 여기자 녹취도 나왔다. 네, 말을 좀 이어가면은 네. 그 여론조사 피해 날 그 네. 기관의 압수수색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수사 보고서에 네. 무려 검사 8명이 연서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앞뒤로 보니까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 특혜를 받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가입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을 적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네. 지금 당장 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고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대선 앞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냐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네. 다른 대선 후보 누구보다도 김건희 여사는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검찰의 소환 통보와 네. 강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이라도 불러야죠. 윤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는 사실 김건희 씨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부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음성만 보더라도 순서가 명태균, 윤석열 그런 다음에 명태균, 김건희가 통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컨펌자인 것처럼 네.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하는 모습도 결국은 이 상황에서 가장 최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적합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청탁을 하는 사람이 을이 있으면은 네. 청탁을 받는 갑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늘 브로커가 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거강꾼이 끼는데 네. 김건희 여사 통화 아까 순서를 네. 얘기했지만은 그 갑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확답을 들은 다음에 브로커가 연락 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우리 언론이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뭐 댓글창에 뭐 조회수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조회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취재가 아직 다 안 돼서 그리고 취재가 설령됐다 하더라도 반론을 반드시 좀 받아야 되는 기자들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성긴 상태에서 보도를 했다가 고발 많이 당해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특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냥 무자비하게 옮기는 것은 언론인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조선일보 폐간까지 나온 건데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기자가 보도나 기사 쓰지 않는데 취재는 왜 했으며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물론 뭐 모든 취재를 한다고 다 기사를 쓰는 건 물론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안 될 경우에 예. 경우 사실 취재했지만 기사를 못 안 쓰는 쓰는 경우도 경우도 있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 누가 봐도 이야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사안이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용산에 근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지? 네. 라고 하는 명태균 씨의 의심이라고 하는 게 하필이면 그 기자를 만난 이후라고 한다면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근데 이런 거예요. 그 뭐 봤는데 그 뭐 진술의 신빙성도 없고 내용의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취재는 했지만 이건 다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도 명태균 씨를 인터뷰를 해봤지만 사실상 명태균 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 거짓이 없어요. 뭐 물론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기꾼이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예, 고소 고발을 하면서 이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명태균의 주장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검찰이 받아서 또는 언론이 받았다면 보도를 하고 검찰은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로 나아가야죠. 예. 그런데 수사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검사들이 연서명까지 했음에도 그러니까 그게 불구하고 이례적이죠. 네. 검찰 수뇌부가 이걸 받아서 확대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서울중앙지검으로 와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건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아니 사실 그거는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김학의 사건 자체도 범죄이지만 그것을 애써 뭉개고 결국 기소하지 않았던 그 자체가 문제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누차 있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학의 사건의 실제 범죄 그리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그 자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김건희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이겠지만 이걸 애써 무시하고 수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는 네. 그것은 범죄이죠.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그 내란과 관련해서 12월 2일과 12월 3일에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무슨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는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열려야 하는 이제 진실의 한 테마인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대통령 부인과 국정원장이 무슨 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비화폰도 김건희 씨가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의 비화폰. 네. 네, 이거를 일종의 비화폰 네트워크를 사령관들, 뭐 노상원 씨,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김건희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비화폰 네트워크 안에서 무슨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당장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굳이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그럼요. 근데 그거 네. 하나도 네.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원장과 김건희 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보도를 하기도 네.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했냐면은 아마도 본인들도 본 게 아니고 전원을 듣고 이제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연락처를 뭐 새로 바뀐 연락처를 전달했다. 요 정도로 사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서로 연락처를 바뀌었다고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뭐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바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연락처를 바꿨다고 했는데 바뀐 연락처를 국정원장이 알려줬다. 그게 또 뭐가 됩니까? 앞에 어떤 관계가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형성돼 있는지를 더욱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단 12월 2일에 주고받은 두 건의 메시지, 전달한 두 건의 메시지, 다음 날 회답이 있었던 한 건의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기간을 넓혀서 네. 국정원장 취임한 이래 김건희 여사와 어떤 식의 소통이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미심쩍고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기자들이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퍼즐을 좀 맞춰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늘 얘기합니다. 봉지욱 기자가 검찰은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명태균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늘 얘기합니다. 검찰은 다 가지고 있다. 검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추가 공개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기자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검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은 강제 수사권이 전혀 없잖아요. 계좌 정말 추적권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이걸 예.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검찰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지금 기능 다 했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수사도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특검 가야 될 텐데 결국 특검이 이제 되냐라는 문제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네. 큰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표지만 공개했는데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이 1위를 베스트셀러로 네. 올라갔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책 내용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이재명이 제일 위험하다. 예, 이재명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운동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다. 전격적으로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위험한 사람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본인 선거 국면에서 대선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요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책이라는 그 수단을 벗삼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건데 지금 김상욱 의원에 대한 친한계 조치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김상욱 의원이 뭘 했다고 지금 조치를 당했습니까? 결국은 네. 극우 집단들이 신성한 광주 금남로 광장에서 집회를 한 것을 두고 비난을 하고 거기다 이어서 이제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가지고 반성과 참회이트를 정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한동훈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지금 친한계 카톡방에서도 대화방에서도 나가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적 맥락과 붙여서 이 책을 해설을 해보면은 결국은 모든 게 다 선거용인 것이고 결국은 50%인 현재의 그런 경선 시스템을 봤을 때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조치 본인의 생각과도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조치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인 뭐 무슨 탄핵에 반대한다 뭐 이런 집회를 뭐 5대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으로 훌쩍 그렇죠. 대선 예. 시계는 예. 이미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28분 지나고 있어서 광고 네. 제가 입고 있었는데 우리 김은지 기자님이 선배 이거 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 책보다 더 알려주셔가지고. 중요한 지금.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책보다 더 중요한 지금부터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플라센타는 양태반 성분으로 만들어졌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그리고 자연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가 됩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도 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입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은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F가 많아가지고 P와 F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또 나왔어요. 펜즈몰 FANGMALL 펜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 빨리 한글로 바꿔주세요, 사장님. 영문으로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꼭 FANGMALL 펜즈몰로 검색을 해야만 노출이 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에 가시면 링크가 올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크림이 생각보다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겨울을 잘 났어요. 겨울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네. 보습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전국에. 제가 네. 얼마 전에 그 수산물 시장 가서 바람이 정말 찼는데 그 바람 맞고 포레스트 윤선. 그만 뛰고 싶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리고 또 네이버에 가보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구매하러 네. 왔어요. 재구매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더 많이 팔려야 저희들이 운영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대하는 마음으로 네. 광고주 분들께서 취재 편의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뚜껑도 열어보고. 여러분 이제 제품을 보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네. 그 흔히들 얘기해가지고 이제 유통 기한이라고 하잖아요. 네. 27년 1월까지로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한 오랜 기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해외 제조업자 및 원산지 표기도 네.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매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링크에 접속이 안 된다. 네, 팬츠몰은 검색이 안 된다. 아, 예. 한글로 검색이 안 돼요. 영어로 검색을 네.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댓글창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아니, 그리고 듣도록.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아까 그 얘기하겠어요? 한동훈 그 단체 대화방은 네. 친한계방은 네. 제가 카카오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는 점 우리 구독자들 착오 없으시도록 제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자. 네. 아유, 이렇게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하니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예. 저도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러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분명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